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건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아내가 한쪽 다리를 살짝 끌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무릎 주사를 맞은 날이면 늘 저런 걸음걸이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작아 보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내가 이제 식당 일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내의 말에 뭔가 대꾸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은행 앱을 열고 있었습니다. 잔고 조회 2,500만 원. 화면 속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게 우리 전 재산의 전부라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숫자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2,500만 원으로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동안 주방에서는 주전자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처음 그 회사에 발을 들인 건 33이었어요. 당시엔 그냥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30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던 날 사물함을 비우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전하다기보다는 묘하게 홀가분한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덜컥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은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설렜어요. 30년이 이 숫자로 정리된다는 게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들어오고 나서 먼저 큰아들 결혼식에 보탰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 결혼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엔 10년 넘게 탄 차가 말썽을 부려서 수리비가 적지 않게 나갔고 여기저기 밀려있던 보험료도 정리했어요. 작은 딸 전세 보증금에도 조금 보탰고 아내가 오래 아파서 병원비도 꽤 썼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다 맞는 곳에 쓴 돈이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봤더니 2,5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빠르게 빠져나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딱히 헛된 데 쓴 것도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집이 있으니까 뭔가 되겠지. 일자리를 구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몸 쓰는 일이야 자신 있었고 나이가 있어도 성실함 하나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면접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는데 면접관이 제 나이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지원자가 많아서요. 라는 말과 함께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 했어요. 서럽다기보다는 뭔가 바닥을 밟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일한 사람이 경비직 면접에서도 탈락한다는 게 그게 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사회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날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까지 걷는 동안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계속 생각했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눈치를 챘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은 일찍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63의 현실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한참을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 자꾸 손이 가고 손이 가다 보면 동창 카톡방을 열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인 방인데 은퇴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낮에도 메시지가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은 건강 정보라든가 웃긴 영상 같은 것들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에 친구 하나가 긴 글을 올렸어요. 강남에 갖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세금이며 수수료 다 떼고 나서도 차액으로 3억 가까이 손에 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돈을 연금처럼 나눠 쓸 거라고 노후 준비가 드디어 됐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어요.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했다. 부럽다. 역시 부동산이 답이다. 그런 말들이었죠. 저는 그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부럽다는 감정보다는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이 먼저 왔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건 지방의 낡은 빌라 한 채였거든요. 시세로 따지면 1억 8천 정도 되는데 팔아봤자 세금이며 중개 수수료 다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 변두리 전셋값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집을 줄여서 목돈을 마련하라는 말,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더라고요. 줄일 집이 있어야 차액이 나오는 거고 차액이 나와야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처럼 팔아도 갈 데가 마땅치 않은 사람한테는 그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자산이 적다는 게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뜻이라는 걸 그 카톡방 글 하나로 다시 확인한 셈이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오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바람이나 쐬러 나갈까 싶어서 동네를 한 바퀴 걸었어요. 딱히 갈 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 편의점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는데 낮부터 그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쉬고 싶어서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정작 쉬는 게 편하지 않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 뉴스에서 노후 빈곤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끝까지 보게 됐어요. 화면 속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은 자산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라고, 그게 노후의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산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 그게 딱 제 얘기였거든요. 저녁 6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식당에서 돌아오는 시간치고는 조금 일렀는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걷는 게 아침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잠깐 앉았는데 사장님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다고, 더 버티다가는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하루 서너 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무릎 관절염에 얼마나 무리인지 의사한테 들었다며 이번 달이 지나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내심 미안했거든요. 평생 살림만 해온 사람을 남편 은퇴하고 나서 밖으로 내보낸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수입마저 끊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오랜만에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통장 잔고 이야기, 앞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이야기,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 숫자로 따지면 따질수록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집 어떻게 안 되겠냐고,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2,500만 원, 1억 8천짜리 빌라, 무릎이 더 이상 버텨주지 않는 아내. 그게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강남 아파트 차액으로 3억을 챙겼다는 친구의 카톡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 민준이가 온다고 연락이 온 건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밥이나 같이 먹자는 말이었는데 그 문자를 받는 순간 괜히 반가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민준이가 독립하고 나서는 명절이나 생일 때 아니면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각자 바쁘다 보니 자주 연락하지 못했는데 불쑥 온다는 말이 그냥 좋았어요. 아내도 아들 온다는 말을 듣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뭘 해줄까 고민하더니 결국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을 준비했어요. 무릎이 안 좋은데도 주방에서 한참을 서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식 온다는 말 하나에 저렇게 달라지는 게 부모라는 거겠죠? 저도 모르게 청소를 한 번 더 하고 오래된 슬리퍼를 눈에 안 띄는 곳에 밀어 넣었어요. 별것 아닌 준비였지만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 같은 게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는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셋이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별 이야기 없이 숟가락 소리만 오갔습니다. 아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민준이는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는 게 있다고, 준비 중인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준비냐고 물었더니 사업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부터 생각해왔던 거라며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 한다고 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보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의뢰 뒤에 다른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그 뒤에 올 말이 무엇일지 짐작하면서도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가자 민준이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본론을 꺼냈습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창업 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해뒀는데 그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어디서 구할 데가 없겠냐고 아들이 물었는데 그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 금방 느낌이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이자는 자기가 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들으니 달랐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말이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뭔가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게 기특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왜 하필 저희 집이어야 하는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 집이 우리 부부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알고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민준이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집은 자기한테 올 거 아니냐고, 미리 활용하는 셈 치면 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어차피 내 집이 될 거라는 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뭔가 순서가 뒤틀린 말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집은 우리 것이어야 하는데 그 집에 누군가의 채무가 얹히는 순간부터는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자식한테 집은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거였어요. 딱히 다른 재산이 없으니 그 집이라도 남겨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려주는 거랑 지금 담보로 잡히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계약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 안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오늘 방문이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비된 방문이었던 거죠. 밥 먹으러 왔다기보다 이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였어요. 아들을 배웅하고 현관문을 닫는데 방금 전까지 반가웠던 마음이 어느새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딱 잘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서운함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그냥 피로함인지 제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다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 무슨 말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충 사업 이야기 했다고 넘겼는데 아내는 금방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표정을 한번 보더니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방 빌라 시세가 1억 8천 정도 되니까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이자는 어느 정도일지,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흔들렸어요. 자식이 뭔가를 시작하려는데 집 하나, 담보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2,500만 원. 현금에 집 한 채가 전부인 상황에서 그 집에 대출까지 끼게 되면 우리한테 남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아들 얼굴을 떠올리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건가 싶기도 했어요. 기특하고 안쓰럽고 야속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그걸 어느 하나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이어졌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잘 자는 건지 자는 척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참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밤이었어요. 63세 밤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다녀간 뒤로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아들 이야기를 아내한테 제대로 꺼내지도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자꾸 같은 자리를 맴돌아서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 목적도 없이 동네를 걷기 시작했어요.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환기시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라 골목 하나하나가 눈에 익었는데 걷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띄기 마련이었어요. 복덕방 앞 평상에 앉아있는 어르신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박 노인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딱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고 길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박 노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요즘 자주 보인다며 어디 가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딱히 갈 데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잠깐 앉으라며 평상 한쪽을 가리켰어요.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박 노인이 사는 연립주택은 제 빌라보다도 더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곳곳에 벗겨져 있고 계단 난간도 녹이 슬어 있는 걸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 노인은 늘 여유로워 보였어요. 손주들이 올 때마다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준다는 이야기를 동네에서 들은 적도 있었고 부인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외식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의아했어요. 저보다 더 오래되고 작은 집에 사는 분이 어떻게 저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궁금증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박 노인이 허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이 밥 먹여주더냐고 연금이 밥 먹여주지 않냐고 했어요. 그 말이 처음엔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들렸는데 곱씹을수록 뭔가 묵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들을 준비가 됐다는 듯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박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을 갖고 있으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집을 팔 수도 없고 현금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정확하게 제 상황을 짚는지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박 노인은 한동안 그 상태에서 허덕였다고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몇 년간 통장이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주택연금이라고 했어요. 주택연금이라는 말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라는 건 알았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가입하는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시세가 높지 않은 집을 가진 사람한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박 노인이 꺼낸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집값이 낮은 경우에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거였어요. 우대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시세가 2억 5천 미만인 집을 가진 분들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일반형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집값이 낮을수록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에서 더 얹어준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박 노인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를 찾더니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줬어요. 매달 실제로 입금되는 내역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낡은 연립주택 한 채를 담보로 맡긴 대가로 매달 이 정도 금액이 꽂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고 이사를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구조였어요. 박 노인은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부부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매달 끊기지 않는 돈줄을 만든 거라고, 그게 노후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제 빌라보다 낡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덕분이었다는 게 뒤늦게 이해됐습니다. 저는 지금껏 집값이 낮으면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집을 팔아도 돈이 안 되고 담보로 잡혀도 얼마 안 나오고, 그러니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노후에 방법이 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던 거였습니다. 시세가 낮은 집일수록 우대를 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었고 박 노인은 그걸 10년 가까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평상에서 일어나며 박 노인이 말했어요.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라고. 자기 집 시세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주는데 거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된다고, 공짜로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올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같고 머릿속이 전과 달리 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박 노인이 보여준 화면 속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들 담보대출 이야기로 뒤숭숭했던 며칠이 지나고 처음으로 다른 방향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아들한테 넘기는 것과 집을 담보로 내 연금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는 내 노후를 아들의 사업에 얻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집을 내 노후를 위해 쓰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생각을 진작 못했는지, 왜 집이란 건 팔거나 물려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단정했는지 싶었어요. 주방에서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주택금융공사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한테는 은행 볼 일이 있다고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지점이 시내 중심가 쪽에 있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어제 박 노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이 밥 먹여주냐, 연금이 밥 먹여주지.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저 흐름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다는 게 새삼 실감됐습니다. 지점에 도착하니 이른 시간인데도 대기 번호표를 뽑아야 했어요. 상담 창구 앞에는 저처럼 나이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온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번호가 불려서 창구 앞에 앉으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에 저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러 왔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주택 소재지가 어디인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대출이 끼어 있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지방 소재 빌라의 시세는 1억 8천 정도이고 대출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입력하더니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뽑아서 내밀었어요. 종이에는 가입 조건과 예상 수령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보유주택 시세가 2억 5천 미만인 1주택자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상담사가 예상 수령액을 짚어주면서 말했어요. 현재 연세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6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췄어요. 1억 8천짜리 집을 팔지도 않고 이사를 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 살면서 매달 65만 원이 들어온다는 게 처음엔 선뜻 와닿지 않았거든요. 상담사가 덧붙였습니다. 일반형보다 월 수령액이 더 높은 이유는 저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우대 혜택 때문이고 올해부터는 초기에 내는 보증료율도 낮아져서 가입 부담도 줄었다고 했어요. 집값이 낮다고 불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제도 안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오래 막혀있던 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려는데 상담사가 잠깐만요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짚어줬어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상담사 표정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혹시 현재 통장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시냐고 물었어요.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더니 상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금융 자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거였습니다. 통장에 현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돈이 통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상담사가 좀 더 자세히 풀어줬어요. 금융 자산은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그 이상부터는 연 4%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많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금액을 미리 생활비로 쓰거나 부채 상환에 활용하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서서히 정리되면서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라가 주는 돈인데 그 돈을 제대로 받으려면 자산을 어떻게 두느냐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처음엔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몰랐던 거라는 걸. 상담사가 부부 합산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고 했어요. 자산을 재배치해서 소득인 정액을 기준 이하로 맞추면 부부가 합산해서 매달 7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 65만 원에 부부 기초연금 70만 원을 더하면 매달 135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거기서 또 40만 원이 더해지는 거였어요. 빌라 한 채와 2,500만 원짜리 통장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매달 175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방법이 없다고 여겼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상담을 마치고 창구를 나오면서 손에는 안내 책자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제법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되짚었습니다. 두 가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하나는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껏 아무것도 모른 채 나라가 주는 돈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이 유독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모른다는 게 이렇게까지 돈으로 직결되는 일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진작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싶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집에 돌아가면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다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담보대출 이야기로 며칠을 허비했는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아들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었던 거였어요. 버스에 올라타서 자리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건지 피로가 몰려오는 건지 눈을 감고 잠깐 기댔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었다는 걸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아내한테 상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 이야기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이야기며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진다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게 아깝다는 말을 했는데 그 표정이 후회보다는 이제라도 알았다는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나중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입 절차는 어떤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망설일 이유보다 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날 밤 우리 둘은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담보대출 이야기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전화로 하기보다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 싶어서 주말에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왔을 때 거실에 셋이 앉았어요. 아내도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함께 앉았는데 아내도 이 이야기만큼은 같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담보대출 건은 어렵겠다고, 그 대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민준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우리 형편에 맞는 우대형이 따로 있어서 그걸 신청하려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자기한테 올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담보로 맡기는 거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 부분보다 다른데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집이 자기한테 어떻게 넘어오는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계속 물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냐고, 자기한테 먼저 상의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부부 소유의 집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는 일을 두고 왜 아들한테 상의를 먼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집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물었어요. 민준이가 대답하는 대신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럼 제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이 있는 거실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한 그 말이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바로 알아챘어요. 상속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건 그 아이 머릿속에 이 집이 이미 자기 것으로 계산되어 있었다는 의미였거든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어차피 나중에 내 집이 될 거 아니냐는 말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설득의 방편으로 꺼낸 말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반가웠던 것,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뻤던 것, 아들이 뭔가를 시작하려 한다는 말에 기특했던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감정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를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 오늘에서야 제대로 보인 셈이었습니다. 효도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몫을 확인하러 왔다는 게 상속이라는 한 단어로 드러난 거였어요. 그게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하고 실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딱 맞는 표현을 찾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준이를 향해 화를 내거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기력도 없었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아내 얼굴을 잠깐 봤는데 아내도 뭔가 굳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거실에서 민준이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가 간 거였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어요. 우리 둘은 한동안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식을 향한 마음과 우리 노후를 향한 마음이 오늘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한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역설적으로 우리 선택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었거든요.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져온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걸 집어들고 다시 펼쳤습니다. 이 책자를 처음 집어들었을 때와 지금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때는 희망이 섞인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더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그 선택이 왜 맞는지를 이제는 흔들림 없이 알고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돌아간 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내가 주방에서 물을 한 잔 가져와 식탁에 올려놓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은 한참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이 내뱉은 그 상속이라는 단어가 아직 거실 어딘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가끔 정적을 깼어요. 한참이 지나서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를 가지러 간 것 같았는데 잠시 후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흰 봉투였는데 두툼한 걸 보니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당신 몰래 조금씩 모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차곡차곡 접혀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5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아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모은 거냐고 물었더니 식당 일 시작하고 나서 조금씩 떼어뒀다고 했어요. 많지 않지만 우리 둘이 정말 막막해지는 날을 대비해서 손대지 않고 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릎이 아프도록 주방에서 서서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뒀다는 게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 그걸 지켜왔다는 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 하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들 인생은 애들 거고 우리가 굶어 죽으면 애들이 좋아하겠냐고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그 짧은 말 안에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택연금 신청 이야기, 기초연금 자산 재배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연금이 나온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빠듯할 텐데 자기도 뭔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서서 하는 일은 어렵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방향 같은 걸 다시 찾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알아볼 데가 있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오후가 돼서 돌아온 아내 표정이 나갈 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얻어온 게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안내 책자 하나를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애설계 지원센터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반려동물, 돌봄 일자리를 안내받았다고 했습니다. 펫시터라고 부르는 일인데 지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생기고
이후에 연결되는 돌봄 일자리에서 시간당 17,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만 해도 되고 주로 앉거나 천천히 걷는 수준이라 무릎에 크게 부담이 없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자를 들여다봤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믿을 수 있는 돌봄, 사람을 찾는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맡아주는 경우 보호자들이 더 안심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내가 교육 일정을 확인해뒀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과정에 신청했다고, 이수하면 바로 일자리 연결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프도록 식당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쉬기는커녕 다음날 바로 나가서 새기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오후에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시니어 클럽 담당자를 만나서 일자리 신청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환경정비 쪽이 있었는데 이른 아침 3시간 정도 동네 주변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일이라 체력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신청서를 받으면서 자리가 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달라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교육 일정을 수첩에 옮겨 적었고 저는 담당자한테 받은 연락처를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작은 움직임들이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방법이 없다고 여기던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상속이라는 단어를 뱉던 그날 밤과 지금 이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는 분명히 달랐어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어렴풋이 방향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첩을 덮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거창한 말도 아니고 감동적인 말도 아닌데 그게 그날 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힘이 됐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서류는 다음 주에 넣기로 했어요. 기초연금, 자산재배치도 상담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펫시터 교육이 시작되면 월 4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생길 거고 제 환경정비 일자리가 연결되면 월 60만 원 정도가 더해질 거였어요. 거기에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우리 부부가 한 달을 버텨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줄기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부럽게 만들 만한 삶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달 통장에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 돈으로 한 달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봉투를 꺼내 들고 식탁에 앉았던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말없이 혼자 모아온 그 돈이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를 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그게 이 장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주택연금 신청 서류를 넣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부터 통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달 65만 원이 정확한 날짜에 들어오는 걸 처음 확인한 날, 저는 한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고 이사를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 살면서 매달 이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됐거든요.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나서 기초연금도 신청했는데 만 65이 되기 전이라 아직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내년에 만 65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게 아쉽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리게 생겼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택연금 65만 원이 전부였지만 1년만 버티면 그 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더해지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펫시터 교육을 무사히 마쳤어요. 한 달 남짓되는 과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배울 게 많다며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어왔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생애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첫 연결이 됐는데 동네 혼자 사는 어르신이 키우는 소형견 2마리를 맡아달라는 의뢰였어요. 일주일에 나흘, 오전 2시간 정도 산책을 시키고
밥을 챙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첫날 돌아와서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했어요. 강아지들이 따라다니는 게 귀엽고 걷는 것도 무릎에 생각보다 부담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입은 한 달에 40만 원 안팎이었는데 돈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한테 활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안에만 있던 사람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 그게 표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저도 시니어 클럽을 통해 환경 정비 일자리가 연결됐어요. 이른 아침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동네 주변을 돌며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는데 함께 나오는 분들이 다 비슷한 또래라 금방 익숙해졌어요. 말없이 걸으면서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월 60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통장 숫자가 달라졌어요. 주택연금 65만 원에 제 일자리 수입 60만 원, 아내의 펫시터 수입 40만 원을 더하면 월 165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다시 손으로 종이에 써봤어요.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게 지금 당장 우리 둘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수억짜리 자산도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둘이 제도와 몸을 엮어서 만들어낸 숫자였어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나갔어요. 우리 부부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찍 나가고 아내는 그보다 조금 늦게 펫시터 일을 나갔어요. 각자 돌아오면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이라는 게 생긴 느낌이었어요. 돈 걱정으로 잠 못 자던 밤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165만 원이 들어온다는 것. 그 예측 가능성이 우리 생활에 안정감을 줬어요. 큰 돈을 버는 게 아니었지만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가 그동안 느꼈던 막막함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상속이라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로 연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꺼낸 이야기가 사업을 접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시작했는데 반년 만에 폐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고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생겼다고 했어요. 말끝이 흐려지면서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러 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바라봤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자식이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다른 것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창구 앞에서 상담사 말을 받아 적던 날, 아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던 밤,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동네를 걸으며 일을 시작하던 첫날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 부부가 서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165만 원짜리 현금 흐름이 전부였어요. 거기서 무언가를 떼어내는 순간 그 줄기가 흔들리는 건 우리 둘이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형편을 설명하기보다는 내 앞일은 내가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노후를 지키는 마음이 이번에는 같은 방향에 있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우리 결정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다는 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는 어느 오후, 저와 아내는 박 노인과 함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쓸려 지나가는 걸 셋이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박 노인이 손주한테 받았다며 귤을 꺼내 나눠줬어요. 우리는 말없이 귤을 까먹으면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은 없었어요. 수억짜리 예금도 없고 주식도 없고 물려줄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도 어김없이 275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기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가 우리 부부의 일상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63세 퇴직금 받던 날, 통장 잔고 2,500만 원을 들여다보던 밤, 경비직 면접에서 탈락하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길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집을 팔아도 갈 데가 없고, 나이가 많아 일자리도 없고, 자식한테 기대자니 그게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몰랐던 거였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박 노인이 평상에서 건넨 한마디가 없었다면, 주택금융공사 상담사가 기초연금 이야기를 짚어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서랍 속 봉투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가 귤 껍질을 모아 손에 쥐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뭐든 좋다고 했습니다. 박 노인이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셋이 일어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후는 가진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얼마를 쌓아뒀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끊기지 않고 들어오느냐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이 1년이 가르쳐 줬어요. 수억을 가진 사람이 불안하게 사는 경우도 봤고, 작은 집 한 채로 당당하게 사는 경우도 봤습니다. 차이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유무였어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는데 63부터 65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늦은 편이었지만 아직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공원을 나서는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박 노인이 앞서 걸으면서 어디 식당이 좋겠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걸어갈 방향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는 걸 이제는 흔들림 없이 알았어요.